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 올해 2분기까지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라고 합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라고 하는데요. 막대한 예산이 관련해서 투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인구 절벽 시대 또 지방 소멸 시대 속에서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현실적인 대안들은 없는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나와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옆으로 양원석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수석연구위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누리 월간 옥인의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당히 인구 관련해서는 늘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아마 누구나 다 공감들은 하실 텐데요. 오늘 관련해서 말씀들 듣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인구 상황을 어떻게들 인식하고 계시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상황을 키워드로 저는 누란 지세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층층이 쌓아 올린 그 아래 형세로서 아주 위태로운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상황도 시급하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누란 지세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삼식 원장님. 예, 저는 그냥 길게 보이지 않는 위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누적되면 국가, 사회, 가족, 개인 모두한테 큰 피해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문제라 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위기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최용환 박사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하셨습니까? 예, 저는 등고잡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인구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그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누리 편집장님. 네, 저는 첩첩산중이라는 키워드로 정해봤는데요. 이 인구 문제라는 게 단순히 그냥 출생률이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교차되면서 이제 누적이 된 문제들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뭔가 대책은 없기 때문에 저는 갈수록 안개 속에 있다. 약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분 키워드에서도 저희가 당연히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흔한 말로 애 안 낳는다, 사람 준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은 서로 간에 많이들 주고받습니다. 인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왕이면 좀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이삼식 원장님께 일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6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0년 전에 돌아가 보면 1971년이겠죠. 그때 태어난 아이들 수가 한 103만 명이니까 거의 50년 동안에 걸쳐서 네네. 약 한 75만 명이 줄어들었다 봅니다. 출생아 수가. 이 말은 뭐냐면 한 해 태어난 아이가 75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1971년생이 이제 조만간에 한 10년, 10여 년 지나면 노인 세대가 되는데 지금 태어난 세대, 미래 태어난 세대들이 향후에 자기보다도 4배, 3배가 많은 인구를 갖다 부양해야 되는 이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40%또 길게는 50%가 노인되는 어떤 이런 늙은 인구, 나이 든 국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단적으로 50년 전 비교해서 거의 4분의 1로 지금 줄었는데요. 다른 분들 혹시 더 붙여주실 말씀? 예, 박사님. 우리 충청북도로 본다 그러면은 2017년도 대비해서 2022년 7월 달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주민등록상의 인구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인구에는 한 0.1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도 인구에는 그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 인구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냈지만은 반면에 이제 시군을 본다 그러면 이게 또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군 중에서도 진천이나 청주 그리고 충주 정도 인구에는 인구가 그래도 증가 내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군 인구에는 인구를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한 그런 추세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계속 살고 있느냐 그 부분을 봤을 때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50% 정도는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인구에는 대체적으로 유출하고 있는 네네. 그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 충북 지역의 상황도 좀 덧붙여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덧붙여 주실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아까 말씀처럼 뭐 충북이 조금 그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그게 나름대로 뭐 출생률이 높아져서 순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할 텐데 아까 말씀처럼 지역별로 그 뭐 사회적인 뭐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보면 편차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처럼 뭐 청주, 진천, 뭐 충주 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뭐 지방 소멸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 수가 굉장히 많고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 뭐 폐교 통폐합이라고 하죠. 네네. 뭐 통폐합 얘기도 빈번하게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제 농촌의 일자리들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옥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민등록상의 인구 5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옥천 사람들에게는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마지노선이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무너졌고 지금 7월 기준으로는 49,9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옥천에 살고 있는데 또 이제 사실 인구 감소라는 것이 이전에는 계속해서 우려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 위기의 상황 안으로 완전히 깊숙이 들어와 버린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심리적인 마지노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아까 보이지 않는 위기라고 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굉장히 체감들을 더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전국적인 화두가 될 정도로 지방 소멸도 그렇습니다만 인구 감소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일단 원인이 어디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담론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자유롭게 좀 네 분께 일단 듣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예, 최 박사님. 예.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혼 자체가 많아진다 그러면 결국은 출생아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결국은 인구 소멸하고도 연관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출산과 비출산인 경우에서도 네. 결국은 급격한 출생률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저는 인구 구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지역인 교회는 15세부터 해서 한 29세에 이르는 이 청년층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좀 인구가 유출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네. 결국은 인구를 구조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네네.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 결혼들 안 해요. 또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지금 다 그런 얘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일단 예. 출산하려면 일단 남녀가 서로 사귀면서 그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그 젊은 그 세대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 현실입니다.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취업 문제가 있고 뭐 이제 주택 문제 등 뭐 이성을 사귀는 시간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포기하는 게 지금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출산은 아예 어불성설에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지방 소멸은 아까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 간의 그 불균형 이런 그 일자리 및 문화 환경 등에 잘 구성되어 있는 대도시로 인구들이 이동하고 하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더 가속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 비혼을 선택하고 비출산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네. 굉장히 높은 집값과 뭐 생활비 같은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옥천만 해도 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가격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3억씩 막 이렇게 하거든요. 도저히 옥천에 살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그런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옥천에서의 경제 활동 수준으로는 당연히 옥천에서 지역에서 사는 청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나랑은 굉장히 멀어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다른 주류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진 청년 문제들로 다루어졌던 것들인데 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비혼과 비출산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사실 그리고 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은 그 여성들도 굉장히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성들이 고학력이 많고 또 뭔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는 건데, 또 반면에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쩔 현실적으로. 수 없는 선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나의 직장이 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일터가 되느냐, 사실 대부분의 직장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출산을 선택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외신들에서도 굉장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 여성들이 지금 출산 파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 이유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뿌리 깊었던 가부장제,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성들을 계속 억압해 오면서 결국은 비혼과 비출산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결혼과 출산 그 이면에 지금 아래 뿌리 깊게 지금 들여다봐야 될 사회 전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인구 감소는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들 당연히 또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좀 더 나중에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본부장님. 교육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선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 생태계의 변화가 불보듯 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지금 줄여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면 네. 그런 교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뭐 사교육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건 지금 예외하더라도 예. 그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저희 나라의 특성상 국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예. 그 2025년도에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는 젊은 그 이들이 29만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뭐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그 인원이라고 지금 그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후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인데요. 네네. 어차피 그 감소가 되다 보면 노동 생산성 감소와 그다음에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취약계층 부양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 경쟁력은 뭐 하락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교육, 국방, 생산, 결국 나라의 근간이 정말 흔들릴 수 있는. 아까 이삼식 원장님께서도 이제 2020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이 표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또 한번 짚어주셨거든요. 어떤 문제들 예상드리나요? 지금 우리가 이 초중고등학교 학령 인구가 너무나 감소해서 매년 수백 개 학교가 지금 통폐합되고 있고, 사실 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에 4년 종합대학이 한 190개, 그다음에 전무대까지 합하면 한 330개가 있는데, 이 대학들을 다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뭐 교육당국도 그렇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게 그 대학들마다 구조조정을 하면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네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덮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막 이런 그 상태로 계속 10년, 20년 가버리면 정말로 이 지방에,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부실해져서 교육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과연 우리가 학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노동력 문제인데, 노동력 네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 2030년대 중반부터 아마 노동력 부족국으로 전환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배움 세대들이 서서히 노동 세대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네네. 특히 2차 배움 세대들이 굉장히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예. 아직은 우리가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바로 노동력 부족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체감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근데 이런 것도 체감되는 시기가 바로 2030년대 중반 이후인데, 예. 과연 203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가 이 노동력을 갖다가 부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런 예. 문제를 한다 보면 이제 고령층이 좀 더 일을 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정리 현장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정리 현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3년마다 일세서 오르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가 2030년대 후반 또는 2040년까지 정리현을 갖다가 65세로 옮긴다면 아마 지금부터 정리 현장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지금부터 거쳐야 될 준비를 필요가 해야 있는 된다.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력 부족 문제도 이제는 서서히 준비해야 될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보장의 문제입니다. 사회보장의 문제는 특히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반면에 노인구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네. 과연 우리가 연금이라든가 각종 세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 그 몇 번의 정부에 거쳐서 어떻게 보면 노동계획이라든가 또는
뭐 연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미뤄왔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루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오래 누적돼서 쌓여서 굉장히 더 합의 이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것들도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모든 사회보장 계획도 같이 아우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뭐 나라의 근간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진짜 지방 소멸을 넘어서 국가 소멸의 위기를 정말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예. 저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 시군 지역인 교회는 노후 공공시설물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0, 70년대에 고도 경제 성장할 때에 그렇게 모든 시설물들을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됐던 노후 시설물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한 그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든지 간에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과연 노후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농촌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부분인 경우에서도 우리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령화라든지 으로 인해서 뭐 인구가 적극적으로 자꾸 감소하고 있는 네. 그런 추세에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 자체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즉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 대중교통 서비스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이런 옥천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면 지역으로 가게 되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하루에 한 대도 들어가지 않는 마을들도 사실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교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실제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우울증 겪으시는 분들이 사실 네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이제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 삶의 질들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어쨌든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정한 이용 인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농촌 같은 경우는 그런 인구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 관련한 인프라들이 이미 사라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천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이제 출산을 하려면은 내가 관련해서 검진을 받으려면 대전, 청주, 서울 같은 병원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 사람이 없다, 농촌의 인구 소멸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의료라던가 교통이라던가 교육, 이제 복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좀 마련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옥천군의 좀 사례를 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진천군 얘기를 또 도내에서는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8년째 인구 성장세를 또 보이고 있는 지역이긴 해서요. 이 얘기도 잠깐 옥천군 얘기가 나온 김에 진천군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뭐 정말 그야말로 타의 시도에서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라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구 증가세인지 아주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이 원인 비결이 어디 있다고들 지금 분석을 하시는지요? 12년하고 2022년하고 5세 단위로 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 진천군의 인구가 유입하는 연령대의 구조가 가장 많은 계층이 6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이 연령층이 가장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55세, 56세, 그리고 65세에서 60세 이런 형태를 띠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진천군의 인구 구조로 봤을 때에 어떻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청년층이나 청년층에서 이렇게 많이 유입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인구 구조를 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르는 시군의 그 대응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의 특징을 보면 한 세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당진시와 같이 신공업 지역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다가 이런 도시가 있고 또 울산에 같은데 북구 같은 데라든가 또는 부산시가 보면 사구 이런 데에 보면 신공업 단지가 들어오면서 젊은층이 유입되고 주택 택지가 유입되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주로 젊은층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유행이 있고 또 다른 유행으로서는 대도시 옆에 있는 군 단위 이 지역이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택지가 개발하면서 인구가 입대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진천군 같이 이제 이 핵심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가 입대는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진시도 그렇고 많은 이 신흥 도시를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들을 보면 이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한 5년, 10년 지나면 다시 인구가 쭉 감소를 쭉 빠르게 합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인구 확장기에 굉장히 그 인프라라든가 시스템을 갖다 넓혀놨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진천군 같은 경우도 인구가 증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향후에 미래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국 인구가 계속 500만, 1000만 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진천으로 분명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했을 때 이 도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것들이 아까 우리가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60대라든가 50대가 들어왔다는 것은 주로 대도시에서 전문층들이 다시 돌아오는 인구가 아니라 주로 인근에 있는 군 단위 인구들이 약간은 주거지로 옮기면서 흡입되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약간은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이 드는 고령층들이 어느 한 도심에 밀집돼서 산다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옥천군 사례와 같이 교통 문제라든가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인근에 있는 그 농촌군에 있는 많은 그 이 고령자들이 응집에서 스마트 시티를 이루어 산다면 그것이 아마 미래의 어떤 우리의 도시라든가 거점 그 지역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저는 우려한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좀 긍정적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진천군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면 다른 시군은 왜 진천군처럼 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도 당연히 질문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좀 쉽지 않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아마 진천군처럼 그렇게 인구를 유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천군인교회는 정부의 그 정책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장이라든지 기업이 이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인 교회는 진천군과 같이 똑같은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벌인들 제자리 뛰기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현재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유동인구라든지 그리고 외부의 그 관계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진천처럼 이렇게 대규모 산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인구 자체가 감소세에 이미 접어든 상태에서 전체 파이가 이미 작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려야 돼라는 것은 결국 다른 지역의 인구 감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게 주민 생활, 그러니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만이 어떤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주민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얘기되는 지역 소멸이라던가 인구 감소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일단 많이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보통 그 시군 단위 지역에서 인구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보통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그 지역에 있는 출생아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외부에 있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인구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리그로스 이게 재성장의 어떤 그런 접근법이 인구댐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나가는 인구를 갖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댐인데
보통 우리가 많은 시군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리그로스 재성장 정책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출산 축하금 줘서 외부 인구를 유입한다든가 또는 전문층을 유입시켜서 이 전문층 자체도 늘어나지만 또 전문층이 거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음으로써 네네. 출산할 수 늘리는 어떤 접근하긴 하는데 사실 이 리그로스 방식은 우리가 프로덕티비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아까 진천공항같이라든가 당진시라든가 몇 개 시군들이 대규모 산업단지라든가 대도시 인근에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가능했던 부분이고 물론 그 지역도 그 일시적으로 그 인구가 늘어나지만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구댐 방식은 뭐냐면 주로 이 우리 지역에 나가는 인구를 갖다 나가는 게 네네.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과연 정주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규모법칙에서 아까 옥천군 말씀하셨지만 교통의 문제라든가 많은 걸 이야기했지만 인구 규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프라를 갖다 재설계하고 재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인구를 갖다가 좀 어느 거점지에 모아서 좀 스마트 시티라든가 유럽과 같이 재생도시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도시란 것은 5년, 10년짜리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30년, 40년, 50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출산율이 0.7대로 거의 육박하고 예. 있기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질 상황이 안 보인다면 결국 인구의 어떤 감소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인구 어떤 리그로스라든가 인구댐 정책이 다들 이것은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결국은 우리가 압축된 응축된 어떤 그런 도심을 만들고 네. 인프라를 집중시켜서 거기서 살아가는 인구들을 갖다가 좀 더 뭐랄까 삶의 질을 높이가면서 사는 예. 이런 방식이 어떻게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뭐 재조정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이삼식 교수님께서 댐 기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구댐에 대한- 인구댐에 대한 예. 그런 부분 플러스 펌프 기능에 대한 역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유출하는 그 자체도 막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지역의 어떤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그런 부분을 이루어져야지만이 현재 있는 인구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펌프 기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진짜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했듯이 그렇게 인구가 향후에 1,000만 명, 2,000만이 줄어든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인구의 감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예. 제가 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요즘 최근에 보면 지자체 보면 제가 요새 지자체 연구를 좀 해보면 하는 그 정책들이 굉장히 미적입니다. 우리 지역에 좀 방문해서 네. 잠시 한 달간 체험 사기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에 와서 약간은 기농인 기촌인 같은 예, 것들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지자체마다 그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하나는 제가 굉장히 존중하지만 그 자체의 효과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정책이 네네. 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런 조그만 이상 이렇게 그런 정책보다도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정말로 그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네. 좀 찾고 그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인프라라든가 시스템을 갖다가 재구조하는 것들 예.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대책 관련해서 인구댐 개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한 대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제천이라든지 괴산, 옥천도 있고요. 영동, 보은, 단양 등에서 6곳이 한 1,100억 원 정도를 지금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적지 않은 또 돈이기 때문에 이걸 잘 쓰려면은 여러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주의를 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서 이 예산들을 써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금년 2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이후에 8월에 선정돼서 이렇게 매년 1년간 1조 원씩 해서 향후에 10조 간 투자하는 그런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살펴본다 그러면 과연 실행해가지고 과연 성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플러스 아마 금년 6월 달에 인구 감소 지역에 관한 지원 그 법률이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023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면은 되지. 이걸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시군에서도 계속 매년 또 계획을 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향후에 내년도에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될 경우에는 꼭 이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실장님. 그간의 정부나 지자체의 인구 대책이 사실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사실 최근에 제가 어떤 언론 보도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기획재정부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라는 미국의 연구소에 한국 출생률을 관련한 연구를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 연구소에서 한국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게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혼인한 부부 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 사회적 차별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뿌리 깊었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성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 인구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불어서 사실 뭐 입양 우리 한국이 굉장히 또 입양 수출국이라는 또 오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상 가족의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인구를 이야기하는 그 기저에는 경제 성장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지구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사고 구조를 완전히 전환한 상태에서 완전히 바꾼 상태에서 인구 문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역시도 또 같이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천, 괴산, 뭐 옥천, 영동, 보은, 단양에서 그 사업 계획서를 잘 준비하셔서 그 기금을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금을 받고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단기간에 이 그 성과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이 관련된 뭐 공무원이 됐던 할 경우에는 특히 인구 관련돼서 하는 업무를 대부분 보시면 그 한 뭐 길게는 한 1년 정도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렇게 가시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요 입안하시고 한 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기간을 갖고 좀 오래 그 업무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추가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좀 단기간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또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구 문제는 해당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근의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아마 이 부분을 강력 차원에서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네. 재원을 배분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뭐 지역적으로든 아니면 그 시간에 따른 것이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미시적인 어떤 안들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안들의 대책 마련에 그칠 수도 있겠다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뭐 아까 10년에 걸쳐서 1조씩 10조를 쓴다고 했는데 아마 제 예측은 예상은 뭐 그냥 우리가 소매 지역으로 그 지정된 지역들이 한 90개인데 100개인데 되죠. 81개. 예, 근데 그 지역들이 아마 지금 뭐 공모 방식에서 경쟁을 통하지만 뭐 10년 지나면 아마 골고루 한 지역씩 나눠먹히게 될 거라고 저는 대분이 생각이 될 듭니다. 것이다. 예,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과연 이게 목적이 뭐냐 이게 그냥 뭐 단기적으로 뭐 청년 일자리 좀 늘려서 청년 나가는 걸 막기 위한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자체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1,000만 명, 2,000만 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뭐 어떤 것도 뭐 그 소멸을 갖다 막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소멸이라는 것이 인구가 다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사실은. 근데 인구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간 우리가 이 소멸대응 기금을 갖다가 10조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간 우리가 이 지자체들이 각자 시각에서 그 지자체 난 문제에 대해서 이 언급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 중앙정부가 그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전체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네. 또는 전체 큰 거시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흐름에서 맞게 쓰고 있는 예, 건가 예.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진단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예. 막 시급해서 막 지자체마다 응모해서 돈 나눠주게 돼버리면 네네. 이 자체 내가 봐서는 앞으로 5년, 10년을 보면 아마 그 큰 효과 없이 그냥 예. 예산만 쓰는 어떤 돈만 그런 쓴, 글이 예. 가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예. 자, 뭐 저출산 오늘 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여러 가지 두루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다른 나라의 사례 가운데서 좀 벤치마킹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소개받겠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보면 뭐 벤치마킹 하면 뭐 다 알지만 유럽 국가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뭐 프랑스, 독일, 뭐 저기 뭐 스웨덴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조그만 거기 유럽 국가들은 출산율도 저다 뭐 1.6에서 2.04에서 장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구 비율도 크게 걱정도 안 하고 예. 인구 감소도 거의 이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산율 하나 자체로 모든 것이 다 팽쟁이 돼버립니다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출산율이 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제 지방 소멸의 그네들 국가가 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 지방 소멸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국가가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역재생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하는데 그 자체의 그 근본적인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 예. 복지 향상시킬 거냐 그런 쪽으로 입안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다들 성공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제가 봐서는 딱 두 가지죠. 전국 차원에서 보면 과연 우리나라 출산율 0.8, 0.7이 지속 가능하냐, 네. 전체 지속 가능하냐 아닙니다. 이 상태가 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도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 예. 일단 출산율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원인 짚어봤지만 그런 원인들을 갖다 거시적 미식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출산율 자체가 문제가 출산율 자체보다도 그 출산율을 낮게 이루는 그 원인들이 예. 사실 우리가 치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치유하지 않고 뭐 소멸만 뭐 대응하겠다 이런 것은 말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산이 낮아지는 그 원인들이 다들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거든요. 이게. 네네. 그 고통을 치유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지방에서 인구 어떤 그 불균형 분포에 대해서도 제가 봐서는 좀 근시적 단기적인 접근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삶질 이런 원칙을 세워서 네. 가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뭐 워낙 큰 주제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 많겠습니다만 시간 많이 갔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못다 하신 말씀들 함께 들으면서 좀 시간 마쳐야겠습니다. 박누리 편집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선생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출산율 제고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까지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왜 아이도 낳지 않는지 결국은 그 현재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우리 삶의 문제들을 좀 다시 돌아보고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걸 다시 인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뭐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걱정과 고민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 최근에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호시설에서 이제 나오게 된 청년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미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에서 출생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이런 반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양원석 본부장님. 예.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 정부와 그 지자체에서 특단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은 일단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는 그런 가족에게 장기간 뭐 전세 주택을 마련해 준다던가 안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는 일단 그 지금 주부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지원이나 이런 정책은 많은데 집에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급여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뭐 결혼과 출산에 가능한 그런 주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또 장기적으로는 아까 그 세계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일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들이 다르단 말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뭐 두 분이 결혼해서 정말 그 법적인 부부에 대한 뭐 그 자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뭐 조성 가정이 됐던 다문화 가정이 됐던 뭐 미혼부, 미혼모 이런 부분들도 다 가족의 그 형태로 다 하는 그런 인식들을 저희 뭐 교육이나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희 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영환 박사님. 예, 저는 앞에서 아까 저 외국의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례가 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례로 이런 부분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 보험제를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가 4대 보험을 납입하고 있죠. 그래서 출산 육아를 위한 부모들 위해서 보험을 해서 일정한 기간 양육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 가지고 소득을 좀 보전해 주면은 이 출생률에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5대 보험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현재에 있는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5년 내지 10년의 이 인구 정책이 어떠한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소멸 국가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인구 구조상을 면밀하게 좀 분석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믹스를 통해서 한 30년을 앞두고 그렇게 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삼식 원장님. 예. 일단은 저는 뭐 지방 소멸이 됐던가 인구 소멸이 됐던 간에 출산율이 아주 세계에서 가장 낮고 전대미문이 낮은 모든 이런 것들이 저는 정부의 탓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다 책임져야 되겠고 우리가 원인과 결과는 다 이미 분석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과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특히 원인을 치유하지 못한 것들 또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그냥 수사적으로 뭐 연설할 때 중요하다 심각하단 말로 끝나고 실제 액션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한 1% 좀 넘습니다. GDP 대비해서. 그렇지만 서구사에서는 그 많은 것들 가족 투자 이런 것들이 보통 GDP 대비 4% 5%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4배, 5배 높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또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어떤 최고 수반자들이 나서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실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도 안 돼 있고 의지도 없고 아무 뜻도 없습니다. 정말로 수사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많은 모든 것들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은 책임은 정부에 있고 또 앞으로 솔루션도 정부가 어떻게 하냐가 달렸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정말 심각한 상황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부 또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지속적인 관심, 협조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